네, 오늘은 변호사 이렇게 선임하면 피보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죠. 저희도 같은 변호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워낙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에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변호사님 보시기에 참 변호사 선임 이건 잘못됐다라고 보신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내면 당연히 승소율이 높아진다 이런 전제로 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네. 결국에는 그 변호사가 사건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처리하냐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는 그 전관 변호사님을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검사인데 검사도 이제 꽤 높으신 네네. 그 뭐 차장 검사 이상을 하셨던 분을 선임하셨는데 수임료를 한 5천만 원 정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 무슨 사건이었는데요? 그냥 뭐 저기 사기 고소였어요. 와, 고소하는데 피해 금액도 이제 뭐 몇 억대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죠. 이거는 이제 5천 원 했으니까 사실 뭐 무조건 이제 뭐 승소한다 약간 이런 생각 하신 것 같은데 승소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이제 변호사님을 계약할 때 한 번 뵙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변호사님하고는 연락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뭐 연락해도 연락 안 받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장 뭐 이렇게 연락을 받고. 심지어 변호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사무장님 받으시고. 그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으신 분이 당신 같은 의뢰인과 직접 연락하진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이네. 그렇죠. 실제로 뭐 고소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그 전관 변호사님의 손을 안 거친 수준이고 진짜 간단하게 정말 계약만 딱 하시고 맞아요. 심지어는 그 원래 고소하거나 뭐 아니면은 피의자로 조사받더라도 변호사가 이제 입회 동석하잖아요. 근데 차장검사님 정도 되시면 안 가시죠. 어디 가나 차장검사가 경찰 조사 따위를 가나? 그럼 이 경찰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당연히 변호사가 가는 게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진짜 돈만 쓰고 차라리 1년차 변호사한테 500 주고 맡긴 것보다 못한 결과인 거죠. 네, 맞아요. 뭐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평균적으로 들어야 되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너무 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저가라는 게 있어요. 사건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금액 수준대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다? 그럼 대부분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변호사가 그만큼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사무장한테 사건을 다 맡긴다든가 아니면 원래 뭐 방금 전에 고소 말씀하셨는데 고소하게 되면은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고 고소인이 경찰 조사 받을 때 경찰 조사 같이 가주고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렇죠. 만약에 피의자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검찰 조사 받을 때 검찰도 대신 가야 될 그 조사 받을 때 같이 가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거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할 때마다 이거는 돈을 추가로 얼마를 더 내셔야 돼요, 얼마를 더 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금액이 낮다라고 해가지고 덜썩 계약을 하지 마시고 여기엔 어떤 서비스가 포함이 되는지 또 어떤 걸 해주고 어떤 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경우들은 민사에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소송 대리인으로 수임을 했는데 뭐 서면은 2회까지만 아니면 뭐 이제 재판도 뭐 2회까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서면 세 번째 나가거나 재판 세 번째 가면 안 가요. 안 가요. 돈 얼마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돈 얼마 내세요. 이거 저 계약된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추가 비용이다. 안 내면 안 가요. 끝. 사임하겠다. 재판 자체를 출석을 안 하고 서면도 안 내고. 근데 이제 당사자는 내가 변호사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사건이 알아서 진행되게 잘 되겠지 했는데 이미 그 시점부터는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추가 비용을 뭐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세 번 내면 실제로 처음에 그냥 큰 돈을 낸다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더 싸지죠.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붙다 보니까. 약간 자동차 구매할 때랑 비슷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렴한 차들을 구매한 줄 알았는데 옵션 붙이다 보니까 벤츠까지 결국 벤츠까지 가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그 변호사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사실 잘 쓰지 않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겨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변호사랑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는 또 잘 안 쓰세요. 맞아요. 변호사도 믿고 가는 식으로 알아서 잘해주겠지. 물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계약서에 많은 것들을 참 써놓으셨으면 좋겠고. 네. 아까 전에 이제 유 변호사님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변호사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못 봤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나는 이 변호사랑 계약을 체결을 했어. 그러니까 언제든 이 변호사랑은 계속 연락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는 이 변호사가 사건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보통 법무법인이나 이렇게 종합적인 법인에서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되면은 팀 단위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러면 파트너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사건 전체를 끌고 가고 방향성을 결정하지만 때로는 이제 고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1차적인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들은 또 다른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시고 나는 분명히 A라는 변호사랑 계약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연락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걸 달라 그러냐, 계약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오히려 충분히 설명을 받으셔가지고 팀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담당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어느 변호사와 함께 하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네. 물론 이제 팀 단위로 움직이는 건 좋은데 그 팀에 계속 저기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갑자기 2주 있다가 저기 담당 변호사가 맞아요. 바뀌었다 라고 하면서 또 바뀌고 네. 이거는 내 사건이 맞아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조심하셔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호사 선임하면 피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혹시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고 피해 구제 도와드릴 수 있으면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